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고을에서 김진사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를 잃는 소리가 아침마다 사랑채에서 흘러나왔고 저녁이면 마루 끝에 앉아 붓을 씻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사의 예법을 묻는 이도 그 집을 찾았고 경서의 해석을 묻는 이도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평소 김진사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지요. 묻는 말에만 답했고 모르는 일은 모른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신뢰를 받았지요. 집은 넉넉하지도 궁핍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채 부엌에서는 장작 타는 소리가 잔잔히 났고 뒤뜰 감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채 대청에는 벼로와 붓 그리고 오래된 경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사에 크게 나서지 않으되 부당한 일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의 봄 병조판서의 부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성대히 치르기 위해 묘자리를 찾다가 그 고을 산자락이 지목되었습니다. 산은 둥글게 휘어 있었고 아래로는 강물이 돌아나갔습니다. 풍수를 아는 이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지요. 물길이 빠른 자리라 흉하다는 말도 있었고 산등이 단단하여 길지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진사는 그 자리에 나서지 않았지요. 다만 마을 사람들이 의견을 묻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길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은 산대로 두는 것이 옳습니다. 그 말은 반대도 찬성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가 말을 아낀 것이 오히려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모릅니다. 장례날 관을 옮기던 인부들이 산등성이를 오르내렸습니다. 발밑에 흙이 마르지 않았던 탓에 한 인부가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균형이 무너졌고 관이 기울어지자 누군가 소리쳤으나 이미 늦었지요. 관은 비탈을 타고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무가 부러지고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관은 강물에 닿아 한 번 흔들리더니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고 말았지요. 사람들은 넋이 빠진 듯 서 있는데 누군가 허둥지둥 강으로 뛰어내려가 겨우 건져 올렸습니다. 다행히 관은 크게 손상되지 않았으나 그 광경을 본 자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의 말이 많았지요. 애초에 좋은 자리가 아니라잖아. 그러게. 그러니 죽은 사람도 마다하느라 강물로 관이 뛰어든 것이지. 소문은 멀리 퍼졌고 병조판서는 노했습니다. 누가 그 자리를 흉하다고 말하였느냐?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장례의 불길함을 누군가의 입에서 찾고 싶었던 것이죠. 고을하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자 중에 진사 아무개가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의 보고가 화근이 되었고 이른 새벽 포졸들이 김진사의 사랑채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진사는 붓을 들고 있었으나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지요. 포졸은 압송 명령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셔야겠습니다. 대체 이유가 뭐요? 흉사를 입에 올린 죄요. 진사는 한참 그 말을 듣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묘자리가 흉하다고 단정한 적은 없었지요. 다만 사는 산대로 두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어 보였지요. 결박이 이루어졌고 밧줄이 손목을 죄었습니다. 도포 자락이 흙에 스쳤고 안채에서 둘째 아들이 달려나오다 어머니에게 붙들렸습니다. 딸은 방문 틈으로 내다보다 입을 틀어막았고 큰아들은 마루 끝에 서 있었지요. 진사는 대문을 나서며 큰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담담했지요. 두려움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경솔히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지요. 그러나 큰아들은 그 눈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아버지의 손목에 묶인 밧줄이 그의 가슴을 쥐었습니다. 진사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관아의 어두운 방에 갇혔지요. 밤이 되자 벽 너머로 곤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았지요. 억울하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한숨을 고르었지요. 그날 밤 큰아들은 말 한 피를 준비해서는 어머니에게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묻지 않았고 그는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지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간 한양은 고을과 달랐습니다. 길은 넓었고 말발굽 소리는 끊이지 않았으며 담장은 높았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터라 말은 거품을 물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곧장 영의정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의정 집담과 대문은 높고도 웅장한 규모였고 문 위에는 현판이 단정히 걸려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문 앞에 서자 문지기들이 그를 막아서며 물었지요. 무슨 일이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아래로 왔습니다. 나는 진사 아무개의 아들이요. 문지기는 시큰둥한 눈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영의정 대감은 억울한 일이 있다 하여 아무나 함부로 만나뵐 수 있는 분이 아니오.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당신뿐이겠소. 그 말에도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질 때까지 대문 앞에 엎드려 있었지요. 무릎이 저리고 손바닥이 식어갔습니다. 하인이 몇 차례 나와 돌아가라 말했지요. 돌아가시오. 대감께 억울함을 아뢰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오. 그렇게 실갱이가 오가다 마침내 영의정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진사 아무개의 아들이라 합니다. 영의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 그래도 병조판서 아버지의 묘자리 이야기는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 일에 직접 나서기에는 사정이 복잡했지요. 잠시 후 김진사의 큰아들은 사랑채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마루는 반질반질 윤이 났고 기둥에는 세월의 결이 곱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 아래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급히 올라왔느냐? 영의정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셨습니다. 흉사를 입에 올렸다는 죄목이라 하나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영의정은 손에 쥔 부채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병조판서의 노여움이 크다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바람이 발을 흔들었습니다. 살릴 수는 있다. 그 말에 큰아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지요. 그러나 나 또한 곤란한 처지다. 영의정은 시선을 옆방으로 돌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아들이 누워 있었지요. 혼례를 앞둔 장정이었으나 며칠 전부터 급병을 얻어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사지는 떨리고 기색은 창백했지요. 의원이 드나들었으나 차도가 더뎠습니다. 네 아들이 좌의정의 딸과 혼인을 약조하였네. 이미 촌의 날이 정해졌는데 아이가 절이 되었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혼사가 깨지면 정승간의 신뢰가 흔들릴 터였고 조정의 일은 사람의 감정보다 무거웠으니 영의정은 난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영의정은 김진사의 큰아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지요. 내가 네 아들 대신 초래청에 서 주겠느냐? 말은 담담했으나 그 안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순간 숨이 막혔지요. 남의 이름으로 혼례를 치른다는 것은 일생을 그늘로 남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결박된 손목과 관아의 차가운 바닥이 떠올랐지요. 초래만 서면 됩니까? 그렇네. 그저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밤을 지새우면 되느니라. 영의정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사태를 모면하려는 것이지 더 큰 화를 부르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깊이 절을 올렸지요. 아버지를 풀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영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비는 사람을 보내 알아보겠다. 그러나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날 밤
큰아들은 영의정 집의 빈방에서 묵었지만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의 이름을 입에 올릴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편 관아의 어두운 방에 앉아 있던 김진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지요. 가족들이 보고 싶었으나 지금은 나갈 수 없으니 눈을 감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그렇게 두 부자의 한양에서의 밤은 길기만 했지요. 며칠 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영의정 집 앞마당에는 일찍부터 상이 놓이고 붉은 비단이 걸렸습니다. 초래청 위로 햇빛이 기울었고 마루에는 짚이 새로 깔렸습니다. 하인들은 분주히 오갔고 안채에서는 혼례 음식을 장만하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큰아들은 새 도포를 입고 사물을 얹었지요. 옷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끈을 조여매는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지요. 남의 이름으로 서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의정은 마지막으로 그를 불러 말했지요. 기억하라. 초래만 무사히 보내거라. 다음 일은 네 알아서 할 테니.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말은 짧았습니다. 예, 대감. 한편 좌의정 집에서는 신부가 가마에 올랐습니다. 연지 곤지를 찍고 비녀를 단정히 꽂았지요. 얼굴은 차분했으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혼인은 집안의 일이었지요. 한 사람의 인연이 아니라 두 가문의 약속이었지요. 가마가 도착하고 북이 울렸습니다. 김진사의 큰아들이 초례청에 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맞은편에 서자 붉은 치맛자락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지요. 큰절이 오가고 술잔이 건너갔습니다. 합끝내가 이루어졌고 모든 절차는 매끄럽게 흘러갔지요. 겉으로는 흠이 없었으나 아는 이들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신방으로 향하는 길, 그는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신방 문 앞에 서자 잠시 멈추었지요. 방 안에는 등잔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신랑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신부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병풍 사이로 숨소리만 들렸지요. 그렇게 침묵은 오래도록 흘렀습니다. 신부가 먼저 물었지요. 무슨 허물이 있기에 등을 보이십니까? 신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했지요. 김진사의 큰아들은 어머니의 정계를 핑계 삼아 하룻밤만 참아달라 했지만 신부는 가만히 있다가 치마고름을 고쳐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침묵이 길어졌고 긴 한숨 뒤에 큰아들이 입을 열었지요. 나는 이 집 아들이 아닙니다. 신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는 않았지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결박, 영의정의 제안, 오늘 이 자리까지의 경위를 숨김없이 고했습니다. 말은 낮았고 숨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말이 끝나자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지요. 신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속일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 밝히십니까? 아버지를 살리려는 일로 시작하였으되 한 여인의 일생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신부는 한참 그를 바라보았지요. 눈빛에는 분노보다도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또한 조정의 대신입니다. 체면을 모르는 분은 아닙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속임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집안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처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선을 넘지 않았지요. 새벽녘 신부는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큰아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하십시오. 초래의 밤은 그렇게 지나갔고 거짓은 거기서 멈춘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신부는 가마를 타고는 조용히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얼굴에는 연지가 아직 남아 있었으나 눈빛은
어제보다 단단했지요. 좌의정은 혼례가 무사히 끝났다는 전갈은 받았으나 딸이 이른 시각 돌아왔다는 말에 눈썹이 약간 움직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딸은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린 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젯밤 난군이 먼저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좌의정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무슨 사실이냐? 딸은 숨을 고르고 모든 일을 아뢰었습니다. 진사의 억울함, 영의정의 제안 대신 서게 된 경위, 그리고 신방에서 먼저 고백한 일까지 빠짐없이 말했지요. 말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좌의정은 끝까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물었지요. 그 사내가 스스로 말하였느냐? 예, 끝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지고 창밖 대숲이 바람에 스쳤습니다. 좌의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 끝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조정의 일은 체면으로 움직였으나 혼인은 사람과 사람이 맺는 인연이었지요. 속임이 끝까지 이어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터였습니다. 영의정이 궁하여 꾀를 냈구나. 딸은 아무 말이 없었고 좌의정은 다시 물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떠하냐? 딸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고개를 바로 세워 말했지요. 속이지 않겠다는 마음은 허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좌의정의 눈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집안의 체면은 잃지 않은 것 같구나. 다만 내 그 사람을 보아야겠다. 그날 오후 좌의정은 영의정 집을 찾았습니다. 두 대신은 사랑채에 마주 앉았고 곧 다과가 놓였으나 손이 가지 않았지요. 어젯밤 일을 들었습니다. 영의정은 잠시 당황한 듯 하였으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병세가 급하였고 혼례 날은 다가왔습니다. 속이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좌의정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사내가 먼저 고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하였군요. 혼인은 다시 정해야겠습니다. 영의정의 눈이 잠시 흔들렸고 좌의정은 이어 말했지요. 내 딸을 그 사내에게 주겠습니다. 대감 아들과 맺은 약조는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영의정은 뜻밖이라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체면은 어찌하시고? 체면은 거짓을 끝까지 밀어붙일 때 무너지는 법입니다. 이번 일은 체면보다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그날로 결정이 섰습니다. 김진사의 큰아들은 다시 불려왔지요. 이번에는 사랑채 아래가 아니라 마루 위로 올려 세워 좌의정이 직접 물었습니다. 내가 어젯밤 먼저 사실을 고하였다 하더구나. 예,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 아비를 살리려는 뜻이었느냐? 예, 그러나 그 일로 다른 이를 속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좌의정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고 눈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혼인은 내 이름으로 다시 치른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큰아들은 깊이 절을 올리고는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며칠 뒤 초례청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영의정 집이 아니라 좌의정 집 마당이었습니다. 붉은 비단이 다시 걸렸고 북이 다시 울렸죠. 그러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남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서는 자리였죠. 신부는 고개를 숙였고 큰아들은 마주서 절을 올렸습니다. 합끝내가 이루어졌고 술잔이 건너가고 예가 끝났지요. 좌의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자네가 내 사위일세. 그 한마디로 인연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좌의정은 곧바로 병조판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 사돈을 더 묶어둘 이유가 없다. 권세는 권세로 풀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옥문이 열린 것은 조례가 다시 치러진 지 사흘 뒤였습니다. 김진사는 여느 때처럼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길었고 낮은 더 길었죠. 억울하다는 말은 이미 마음속에서 달아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다만 집 생각이 날 때마다 숨이 한 번씩 깊어졌습니다. 큰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집안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진사 아무개 나가시오. 뜻밖의 말이었지요. 진사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재촉하자 그제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결박은 풀렸으나 손목에는 아직 자국이 선명했지요. 관아 마당에 나서니 관리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좌의정 대감의 말씀이 있었다. 더 묶어둘 까닭이 없다 하셨다. 그 한마디로 일이 끝났습니다. 병조 판서의 노여움도 흉사의 책임도 조용히 가라앉았지요. 권세는 권세로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김진사도 짐작하지 못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지요.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큰아들이 먼저 나와서자 김진사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였느냐? 큰아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 한양로 갔습니다. 그러다 남의 이름으로 추례청에 섰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가늘게 떴지요. 아들의 말이 짧았으나 그 안에 지나온 길이 담겨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좌의정 대감께서 사위로 받아주셨습니다. 김진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결박이 사돈의 인연으로 돌아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요. 안채에서 어머니가 나왔고 딸은 문지방을 붙잡고 울었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자국을 살폈습니다. 며칠 뒤 좌의정 집에서 예물을 보냈는데 정식 사위로 맞이한다는 뜻이었지요. 김진사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따지기보다 아들의 선택을 따르기로 한 것이지요. 사랑채에 앉은 좌의정은 새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거짓을 잊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지요. 아버지를 살리려 한 일입니다. 좌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서라. 과거를 보아라. 사위가 글로 서지 못하면 사돈의 체면도 오래가지 않는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그날부터 큰아들은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새벽이면 사랑채에 등불이 켜졌고 책장이 넘겨지는 소리가 마루를 울렸지요. 그는 이전보다 더 말이 적어졌습니다. 겪은 일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 듯했지요. 몇 해가 지나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으나 이름이 급제 명단에 올랐습니다. 방방곡곡에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말했지요. 아비를 살리려 한 효심이 집안을 일으켰다네. 진사는 대청에 앉아 그 소식을 듣자 말없이 웃고는 손목에 옅어진 자국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서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요. 억울함은 세월에 씻겼고 이름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좌의정과의 인연은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고 영의정 또한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요. 조정의 일은 바람처럼 흘러갔으나 사람의 마음은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아비를 살리려 한 마음이 결국 제 길을 열었다고들 합니다. 권세는 빌릴 수 있어도 마음은 빌릴 수 없다고 하죠. 그 마음 하나가 집안을 일으켰다 전해집니다. 고을 끝자락 비탈 아래 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초가 한 칸이 있었습니다. 지붕의 억새는 군데군데 비어 있었고 흙벽은 장마철마다 갈라졌지요. 마당이라야 닭모이 한 줌 뿌리면 흙이 먼저 드러나는 땅이었고 울타리는 성기어 겨울바람을 막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그 집에 과부와 어린 아들 하나가 살았습니다. 아비는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빛과 다른 절구 하나뿐이었죠. 어머니는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가에 가장 먼저 나가 물을 길었고 남의 집 빨랫감을 이고 와 마당 한복판에 펼쳐 놓았습니다. 얼음이 엇날에도 손을 물에 담갔고 손등이 갈라져 피가 맺혀도 입으로 후불고 다시 빨랫감을 비볐지요. 여름이면 땀이 눈으로 흘러내려 앞이 흐려졌지만 소매로 훔치고 다시 방망이를 들었죠. 방앗간에서는 방아를 찧어주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방아채를 올렸다 내릴 때마다 어깨가 저려왔으나 어머니는 쉬는 법이 없었지요. 아들은 늘 어머니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나이는 아직 어렸으나 마을 어귀에서 풀을 베어오고 나무를 주워와 아궁이에 넣었고 겨울밤이면 장작불이 꺼질까 살피며 잠이 들었지요. 집안에는 넉넉한 것이 없었으나 그래도 웃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몇 달을 모은 품삯으로 암탉 한 마리를 사왔지요. 닭은 마당 구석을 쪼며 알을 낳았고 어머니는 알을 품어 병아리를 깨웠습니다. 병아리는 삐약거리며 어미 뒤를 따랐고 자라면 장에 내다 팔았지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 다시 닭을 사고 병아리를 길렀습니다. 그렇게 작은 순결들이 모여 살림의 씨앗이 되었고 닭이 몇 마리로 늘자 염소 한 마리를 들였지요. 염소는 새끼를 낳았고 새끼는 다시 돈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장성하여 어깨가 넓어졌습니다. 남의 논을 갈아주고 김을 매며 품을 팔았지요. 해가 기울 때까지 허리를 펴지 않았고 저녁이 되면 어머니 옆에 앉아 오늘 받은 품삯을 조심스레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송아지 한 마리를 들였지요. 겨울을 2번 지나며 송아지는 황소로 자랐습니다. 등은 넓어지고 발굽은 단단해졌지요. 숨결은 묵직했고 마당을 울리는 울음소리는 집안의 기둥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오랫동안 바라보다 말했지요. 이 소만 잘 키우면 논 한마지기는 마련하겠지. 그 말은 욕심이 아니라 바람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쌓인 날에도 소는 외양간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어머니와 아들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매일 잠이 들었습니다. 가난은 여전했지만 그 집에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었지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하루에서 또 하루로 그렇게 모자의 세월은 조용히 쌓여만 갔습니다. 장날 새벽 안개가 들판을 낮게 깔고 있을 때 아들은 소의 고삐를 잡았지요. 외양간 문을 여는 순간 소가 낮게 울었고 숨결이 희게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값을 깎이지 말고 오너라. 그 말에는 당부와 기대가 함께 실려 있었고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들길은 아직 젖어 있었고 발밑에서 흙이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는 묵직한 걸음으로 앞서 나갔지요. 장터에 이르자 사람과 짐승의 기운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곡식 자루가 쌓여 있고 엿장수가 북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요. 소를 보려는 이들이 다가와 이빨을 들춰보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값이 오르내리기를 몇 차례 마침내 55양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아들의 손에 은전이 쥐어지자 묵직한 감각이 전해졌지요. 그 돈은 단순한 은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병아리의 울음과 염소의 새끼, 어머니의 갈라진 손마디가 한데 엉겨붙은 무게였지요. 아들은 해가 기울 무렵 장터를 나섰습니다. 허기가 졌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이젠 논 한마지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호수 옆길을 지나야 했지요. 저녁 물빛은 어둡고 잔잔했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스치며 마른 소리를 냈지요. 그때 어디선가 울음 섞인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가만 보니 물가에 젊은 부부가 서 있었는데 산에는 상투가 흐트러진 채 물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아내는 저고리 자락을 붙들고 매달려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들으니 사내가 나라 빚을 갚지 못해 내일이면 관가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돈을 내지 못하면 형장을 맞고 옥에 갇혀야 한다 했습니다.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물에 몸을 던지겠다고 하니 아내는 남편을 말리고 있었지요. 아들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품속의 은전이 문득 뜨겁게 느껴졌지요. 순간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 돈으로 사려던 논과 밭이 떠올랐지요. 그러나 눈앞의 사내는 이미 물속으로 한 발을 내디디고 있었고 아내는 울음이 목에 걸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었고 아들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지요. 행색이 수상하다고 꾸짖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 말에 사내는 고개를 떨군 채 사연을 털어놓았죠. 내일이 기한이고 동전 한 푼 마련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속에 비친 달빛이 일렁였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허리춤에 찬 주머니를 풀자 은전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지요. 오늘 소를 팔았습니다. 55냥입니다. 급한 불을 끄십시오. 말은 짧았으나 숨은 깊었습니다. 부부는 움직이지 못했지요. 아내가 먼저 무릎을 꿇었고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으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살아서 갚을 날이 있으면 그때 갚으십시오. 아니면 잊으셔도 됩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요. 등 뒤에서 울음과 절하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으나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둠이 점점 짙어졌고 빈손이 된 주머니가 가볍게 흔들렸지요. 그런데 집으로 가까워질수록 아들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죠. 은전의 무게는 사라졌지만 가슴 속에는 다른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면서도 묘한 평안이었지요. 그는 길을 재촉했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이 보일 즈음 마루 끝에선 어머니의 그림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지요. 어둠이 내려앉아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멀리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문을 밀고 들어오자마자 고삐도 없이 빈손임을 들키듯 두 손을 모았지요. 어머니는 한 발 내려와 마당에서 눈으로 아들의 허리춤을 훑었고 주머니가 비어있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은 곧장 마당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한마디가 나오고는 한동안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고르지 못했지요. 어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아들이 입을 열었지요. 장터에서 받은 값, 호숫가에서 만난 부부, 내일이면 형벌을 받게 될 사정, 그리고 55냥을 모두 건넨 일까지 차례로 말했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목소리는 낮아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속삭임이 되었지요. 마루 위로 바람이 스치자 초가지붕이 사각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돌려 어둠 속 오양간을 바라보았지요. 그곳에는 더 이상 소의 숨결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지 않았지요. 대신 천천히 아들 앞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아들은 눈을 들지 못했고 꾸지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동안 모은 세월이 물거품이 되었으니 마땅히 듣고 감당해야 할 말이라 여겼고 손바닥이 땅에 닿은 채 굳어 있었지요. 그때 어머니의 손이 아들의 등을 한 번 탁 쳤습니다. 세게도 아니고 약하게도 아닌 힘이었지요. 이 못난 놈아, 사내대장부가 사람 목숨을 살렸다는데 그게 어찌 죄가 되겠느냐? 손은 다시 마련하면 된다. 허나 물에 빠진 사람은 다시 건져 올릴 수 없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있었으나 눈빛은 또렷했지요. 노여움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택했는지, 그것이 어떤 사람의 길인지 묻고 있는 눈이었지요. 아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 대신 이마를 다시 바닥에 붙였고 눈물이 땅으로 스며들었죠. 어머니는 돌아서 외양간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등잔불이 켜졌고 불빛이 마루를 비추었죠. 일어나 밥 먹어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도 더 따지지도 않았죠. 그날 저녁 밥상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된장국과 보리밥이 올랐습니다. 다만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지요. 그날 이후 아들은 새벽을 더 일찍 맞았습니다. 남의 논을 갈고 김을 메고 장작을 더 많이 날랐지요. 저녁이면 어머니의 손에서 빨랫감을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집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루 한복판에 보이지 않는 기둥 하나가 더 선듯했습니다. 소를 잃은 자리에 부끄러움 대신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지요. 어머니는 가끔 이전보다 더 넓어진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처음부터 모으기 시작했고 닭 한 마리 값부터 하루 품삯 한 입부터 바람은 여전히 초가를 흔들었으나 그 집의 숨결은 꺼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가난은 견딜 수 있었으나 세월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20해를 넘길 즈음 어머니의 기침이 잦아졌지요. 처음에는 품을 많이 팔아서 그러려니 했으나 밤이면 숨이 가빠지고 방 안에 누운 채로도 어깨가 들썩였지요. 약 한 첩 지어볼 돈이 없었고 동네 의원에게 가보았으나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들은 새벽마다 더 멀리까지 품을 팔러 나갔지요. 돌아와 보면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이 줄었고 웃음은 더 줄었지요. 그러던 어느 새벽 닭이 울기 전이었습니다. 아들은 물을 길어오다 방 안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요. 황급히 들어가 보니 어머니의 숨이 짧아져 있었습니다. 손을 붙들자 체온이 이미 식어가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끝내 말을 잇지 못했고 소나기의 힘이 빠졌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바깥에서는 새벽바람이 지붕을 스쳤지요. 방 안에 시신을 모셔두었으나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쌀 한 말 마련하기도 벅찼지요. 동네 사람들도 형편이 비슷해 큰 도움을 주지 못했고 몇몇이 모여 앉아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방문 앞에 앉아 어머니의 발치만 바라보았지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낮은 발소리가 들렸지요. 대문 앞에 누더기 옷을 걸친 중 하나가 서 있었지요. 머리는 삭발이었으나 옷차림은 걸승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시신을 한 번 바라보더니 짧게 말했지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오. 어머니를 등에 지고 나를 따르시오. 아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캐묻기에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그는 어머니의 시신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졌다는 사실이 더 마음을 눌렀죠. 산길은 험했습니다. 낮은 고개를 넘고 돌이 많은 골짜기를 지나며 하루를 걸었죠. 햇빛이 머리 위로 올랐다가 기울었고 중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서 걸었습니다. 물 한 모금 권하지 않았고 말도 붙이지 않았죠. 아들은 숨이 가빠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어깨 너머로 닿는 듯했지요. 해가 서쪽 능선에 걸릴 무렵 그들은 높은 고개에 이르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작은 마을이 보였지요. 기와집 두 채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중은 손가락으로 한 집의 뒷산을 가리켰지요. 저 자리가 명당이요. 저곳에 모시면 집안이 일어설 것이요. 당대에 복이 트일 것이니 망설이지 마시오.
말은 짧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중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지요. 아들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옷자락이 흔들렸지요.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더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아래 마을의 기와가 저녁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어머니의 무게가 등에 실린 채 그의 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기와집 두 채가 나란히 서 있었지요. 초가들 사이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집이었습니다. 담장은 단정했고 대문은 새 나무 냄새가 날 듯 반듯했지요. 아들은 한동안 서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이 가리킨 자리가 바로 이 집의 뒤에 있을 터였으나 그보다 먼저 이 집의 주인을 만나야 했지요.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사정을 말하니 잠시 뒤 집주인이 마루로 나왔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집주인의 눈이 크게 열렸지요. 혹시 그때 호숫가에서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물가에서 떨던 바로 그 사내였지요. 그날 소 판 돈을 말이 끝나기 전에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사내는 그날 이후 빚을 갚고 과거에 급제했다 했지요. 벼슬길에 올라 재물을 모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은인을 찾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사는 곳도 몰라 수소문했으나 찾을 길이 없었기에 집을 두 채 지어두고 기다렸다고 했지요. 한 채는 자신의 살림, 다른 한 채는 반드시 돌아올 은인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등을 내렸지요. 어머니의 시신을 보자 집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정을 듣고는 곧장 사람을 불러 장례를 준비하게 했지요. 상여가 마련되고 곡식이 들어왔습니다. 기와집의 뒷산을 파 그 아래 흙을 고르자 단단한 기운이 감돌았죠. 어머니는 그곳에 모셔졌고 정성을 다해 치러졌습니다. 흙이 덮이고 나서야 아들은 무릎을 세웠고 집주인은 곁에서 끝까지 함께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집주인은 논과 밭을 떼어 주었고 살림을 일으킬 미천을 마련해 주었지요. 아들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새로 지은 집에 마루는 넓었고 외양간에는 다시 소가 들어섰지요. 밭고랑이 늘어나고 곡식이 창고에 쌓였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집안은 번성했지요. 자식들이 그를 배워 과거에 응시했고 벼슬길에 오른 이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삼정승 육판서가 날 집안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마을의 노인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날 물가에서 내민 손이 이 복을 부른 게지. 명당이 복을 틔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린 마음이 뿌리가 되었다는 말이었지요. 집주인은 종종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목숨을 건졌고 그대는 어머니를 좋은 자리에 모셨어. 우리 둘 다 그날 물가에서 다시 태어난 셈이요. 기와는 햇빛을 받아 빛났고 장독대에는 햇살이 오래 머물렀지요. 산위 묘자리에는 바람이 잦았고 아들은 가끔 산에 올라 봉분을 다듬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잘했다 하신 말이 이 집을 세웠습니다.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들판은 넓어졌고 집안의 숨결은 끊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래 남았습니다. 적선은 물에 던진 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물결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과 함께 전해졌지요. 그 집은 들녘 끝에 붙은 양반가였습니다. 안채와 사랑채가 마주 서 있고 뒷곁에는 외양간이 딸려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가 곧 집안의 재산이던 시절이었죠. 노는 면마지게 남짓이었고 밭은 돌려짓기로 겨우 식구들 입을 막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외양간에 묶인 누런 소 한 마리 덕에 그 집은 가난하되 기울지는 않았지요. 하나밖에 없는 딸은 혼례만 올리고 친정에서 3년을 묵고 있었습니다. 옛날 그 고을에는 그런 풍습이 남아 있었지요. 혼례를 치렀어도 곧장 시댁으로 들지 않고 친정에서 몇 해를 지내다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위는 가끔 찾아왔고 명절이면 오가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안채 동쪽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여름 사위가 급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약을 썼으나 차도가 없었고 며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상을 치렀고 딸은 상복 차림으로 친정으로 돌아왔지요. 그렇게 딸은 혼인한 지 3년을 채우지도 못한 채 청산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딸의 방에는 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녁이면 습관처럼 안채 쪽을 서성였지요. 딸의 방문은 늘 조금 열려 있었고 등잔불이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틈으로 본 장면이 아비의 발을 붙들었지요. 딸은 베개를 세워 사람처럼 놓아두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자 그 베개를 끌어안고 옆으로 놓았지요. 딸은 잠이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베개를 세워두고 또 절을 했습니다. 아비가 보기에 그 방 안에는 이미 죽은 사위가 함께 있는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종은 눈치를 보며 물러났지요. 그는 마루 끝에 내려앉아서는 손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딸의 울음은 들리지 않았지만 숨을 삼키는 소리만 방문 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죽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구나. 베개를 남편처럼 세워 절하고 베개를 끌어안고 잠이 드니 세상은 저 아이를 열려라 할 것이고 다시 시집을 가면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지. 제가 한 여자는 집안의 수치라 여기는 세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지요. 바람이 마루 밑을 스쳤고 외양간의 소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리고 딸이 평생 저 방에서 베개를 세워두고 절하며 늙어가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눈이 먼저 감길지 딸의 숨이 먼저 끊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저 가련한 모습을 더는 볼 수 없다는 생각만은 또렷했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작은 상자를 꺼내보았지요. 그 안에는 은전 몇 잎과 비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부를 펼쳐 논과 밭의 경계를 다시 살피더니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지요. 다음 날 밤에도 그는 딸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딸은 어김없이 베개를 세워 절하고 있었고 절을 마친 뒤에는 베개를 두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지요. 그 모습은 마치 사람의 머리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걸터 앉아 집 안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누가 입이 가벼운지, 누가 눈치가 빠른지, 누가 믿을 만한지 가늠했습니다. 딸을 몰래 내보내려면 조용해야 했습니다. 마을의 눈을 속여야 했고 시댁에도 납득할 만한 소식을 보내야 했지요. 그는 마지막으로 외양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의 큰 눈이 어둠 속에서 빛이 났고 소의 목을 한 번 두드리자 단단한 숨결이 손바닥에 전해졌지요.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 방에서는 다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창호지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살리려면 세상에 아는 딸을 묻어야겠다고 말이죠. 그 무렵 집에 머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상을 치르느라 빚을 진 사람이라 했습니다. 초상은 사흘을 지내야 했고 상주 노릇은 허술히 할 수 없었기에 상차림을 하고 조문객을 대접하고 나니
가진 돈이 바닥나 결국 집안의 재산이던 소를 팔아 빚을 갚았다 했지요. 그는 덩치가 크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빨랐고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우물을 깃고 외양간을 둘러보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글도 조금 읽을 줄 알아 장부를 건네면 또박또박 숫자를 세었지요. 다른 머슴들은 그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들보다 일을 더 잘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마련이었지요. 그가 말없이 움직일수록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달리 보았지요. 그는 사내의 눈을 보았습니다. 허세가 없었고 필요 이상의 말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녁이면 사랑채에 앉아 그를 떠올렸지요. 아내를 잃고 소를 팔았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소를 판다는 것은 살림을 접는 것과 다름없었는데 그는 그만큼 궁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여전히 딸이 베개를 세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을 잃었고 한 사람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둘 다 상처한 몸이었지요. 주인은 그 점을 가만히 저울질했습니다. 딸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한 여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더 큰 화가 될 수도 있었죠. 주인은 어느 날 아침 사내가 도끼날을 갈고 있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칼날에 비친 햇빛이 번쩍였고 사내의 손놀림은 일정했지요. 그는 고개를 들어 주인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여러 번 계산을 마친 뒤였죠. 이 사람이라면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주인의 눈은 사내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결정은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죠. 딸을 살리려면 세상을 속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에는 믿을 만한 손이 필요했지요. 사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다만 묵묵히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미 다른 길로 기울고 있었지요. 장이 서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집집마다 쌀을 이고 나올 준비를 했지요. 주인은 아침 일찍 사랑채에 앉아 있다가 사내를 불렀습니다. 사내는 마당 한켠에서 쟁기날을 손질하고 있다가 곧장 달려왔지요. 오늘 장에 가서 소 한 마리 사오너라. 쓸 만한 놈으로. 말은 짧았으나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눈을 들었다가 곧 고개를 숙였지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장터로 향했지요. 장날은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집신 밟는 소리, 흥정하는 목소리, 소 울음이 뒤섞여 있었고 소를 파는 자리로 발길을 옮기자 익숙한 울음소리가 귀에 들어왔지요. 줄에 매인 누런 소 한 마리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상을 치르고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팔았던 그 소였지요. 소는 그의 냄새를 맡았는지 코를 길게 내밀었고 사내의 손등을 할듯 스쳤지요. 그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장터의 소란이 멀어지는 듯했지요. 소의 눈은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해 보였지요. 그는 결국 값을 치렀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돈보다 조금 더 얹어주어야 했지만 그래도 망설이지 않았지요. 고삐를 잡자 언제나처럼 소는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 다른 머슴들이 외양간 쪽을 기웃거렸지요. 쓸만한 놈이로군. 누군가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왜 갑자기 소를 사오는지 무엇에 쓰려는지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지요. 그중 한 머슴은 특히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 집의 딸을
은근히 흘겨보던 사내였는데 주인이 딸을 방에 가두듯 지내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최근 주인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고 소 한 마리를 사오는 일이 단순한 농사 준비 같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주인은 외양간으로 나와 새로 사온 소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이빨을 들춰보고 다리를 만져보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요. 사내는 그날 밤 외양간 곁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소는 낮은 소리로 숨을 내쉬었고 사내는 소를 잃었다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소야, 다행이다. 다시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장이 지나고 이틀째 되던 밤, 마을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안채에서는 등잔불이 낮게 흔들리고 있었고 주인은 사랑채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딸을 불렀지요. 딸은 말없이 방에서 나와 마루 끝에 섰습니다. 상복을 벗은 지 오래였지만 얼굴빛은 여전히 옅었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지요. 주인은 딸을 보자 방 안으로 들어가 궤짝을 열었습니다. 비단 몇 필과 은전 꾸러미, 살림에 쓸 수 있는 작은 놀이개와 은비녀를 꺼냈지요. 한 장 한 장 펼쳐보았다가 다시 접더니 그것을 보자기에 싸며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오늘 밤에 나가야 한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들지도 묻지도 않았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방 안의 베개는 여전히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지요. 오늘 밤 딸은 그 베개를 세워두지 않고 가만히 궤짝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때 뒷곁에서 소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고 사내는 외양간 곁에 서 있었지요. 주인이 손짓하자 소의 등에 멍석을 얹고 보자기를 실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걸어 나왔고 달빛이 마당을 희게 비추고 있었죠. 대문은 미리 걸쇠를 풀어두었고 주인은 딸을 소등에 태웠습니다. 손이 잠시 떨렸지만 곧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살아라. 말은 짧았습니다. 딸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고 사내가 고삐를 잡았지요. 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삐거기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미리 기름을 쳐두었지요. 길은 어둡고 고요했고 마을 사람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의 그림자가 산길 쪽으로 길게 늘어졌고 딸의 모습은 달빛에 희미하게 비쳤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 딸의 뒷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던 주인은 대문을 닫은 뒤 곧장 안채로가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고 등잔불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내일 아침이 밝으면 곡을 해야 했습니다. 관을 마련하고 독을 넣어 무게를 맞추어야 했지요. 또 시댁으로 부고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딸이 죽었다고 믿어야 했지요. 마루에 다시 앉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딸을 세상에서 지워야 했던 것이지요. 밤은 깊었고 외양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산길은 달빛에 희게 드러나 있었고 겨우내 가물어 말라있던 흙길은 발을 디딜 때마다 가루먼지가 일었습니다. 손은 천천히 발을 옮겼고 등에 탄 딸은 두 손으로 멍석을 움켜쥐고 있었지요. 사내는 고삐를 잡고 앞서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말이 필요 없는 밤이었지요. 그런데 마을을 벗어나 산기슭으로 접어들었을 때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거친 기척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자 사내가 걸음을 멈추었고 고삐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지요. 길목을 가로막은 이는 집안의 다른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낮부터 수상함을 눈치채고 둘의 뒤를 밟았던 것이죠. 순간 머슴의 눈빛이 사납게 빛났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요? 짧은 말이었으나 속이 드러났지요.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 쪽으로 시선을 잠시 보냈고
머슴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혼자만 좋은 일 하겠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칼이 번뜩였고 머슴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사내는 고삐를 놓지 않은 채 몸을 들었지요. 칼날이 허공을 갈랐고 달빛이 쇠붙이에 반사되었습니다. 둘은 흙길 위에서 뒤엉켰습니다. 발이 미끄러졌고 먼지가 일고 칼날이 스쳤고 옷이 찢어졌지요. 머슴은 힘이 셌습니다. 사내는 이를 악물고 버텼으나 고삐가 손에서 빠져나갔지요. 그 사이 소등의 탄 딸은 눈을 감은 채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싸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삐가 느슨해진 순간 몸이 먼저 방향을 잡았습니다. 발은 익숙한 쪽으로 향했지요. 달빛 아래 산길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들판으로 이어지고 하나는 마을로 이어졌지요. 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마을 쪽으로 내려섰습니다. 등에 탄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멍석을 잡은 채 몸을 낮추고 있었지요. 산길을 내려오며 개울을 건너자 물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손은 물가의 돌을 피해 발을 옮겼지요. 이 길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매일 드나들던 길이었지요. 냄새도 바람도 흙의 질감도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개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짖다가 이내 잠잠해졌지요. 손은 곧장 익숙한 마당 앞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묶여있던 말뚝이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자 손은 낮게 울었습니다. 한편 사내는 머슴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어 칼을 빼앗았고 머슴이 다시 달려들었지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지요. 사내는 숨을 몰아쉬며 물러섰습니다. 어깨에 피가 맺혔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고요가 찾아왔고 머슴은 바닥에 엎드려 신음했습니다. 사내는 고삐를 찾으려 뒤를 돌아보았지만 소가 보이지 않았지요. 길 위에는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의 길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지요. 사내의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겼으나 잃은 것이 더 컸지요. 그는 잠시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지요. 그때 머슴이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으나 더는 쫓지 못했습니다. 싸움으로 이미 힘이 빠져 있었고 사내는 그 머슴을 뒤로 한 채 산길을 급하게 내려왔지요. 그때 산 아래 마을 쪽에서 낮은 소 울음이 들렸습니다. 사내는 그 소리를 듣고 멈추었습니다. 익숙한 울음이었지요.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설마 사내는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함께 살던 집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달렸지요. 그리고 집 앞 마당에 서 있는 소를 보고 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달빛에 소의 윤곽이 또렷했고 등에 보자기가 얹혀 있었고 그 위에 딸이 앉아 있었지요. 사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며 다가와 소의 목을 잡아 말뚝에 메었지요. 손이 조금 떨렸으나 금세 멈추었고 딸은 천천히 소등에서 내려섰습니다. 두 발이 흙바닥에 닿자 둘의 눈이 마주쳤지요. 묻는 말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이미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는 먼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속의 비단과 은전이 달빛에 드러났죠. 사내는 그것을 다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불씨를 살렸고 쌀을 씻어 솥에 앉혔습니다. 딸은 문간에 서 있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앉으십시오. 사내의 짧은 한마디에 딸은 고개를 숙이고 앉았지요. 그는 따뜻한 물을 한 사발 떠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각기 다른 자리에 이부자리를 폈지요. 밖에서는 소의 낮은 숨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이어졌습니다. 사내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소가 길을 기억해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 집에서는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채마루에 흰 천이 드리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급히 불려왔습니다. 주인은 애통해하며 마루에 엎드려 목이 터져라 울었지요. 눈물은 늦게 흘렀지만 울음은 크게 나왔습니다. 밤새 앓다가 그만 숨이 끊어졌다네. 그의 말은 짧았고 단정했기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청산과부가 갑작스레 병을 얻어 세상을 떴다는 이야기는 슬프지만 드문 일은 아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관이 마련되었고 주인은 미리 준비해 둔 독을 관 안에 넣었지요. 관 뚜껑이 덮였고 방 안에서는 망치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여인들은 곡을 했습니다. 가엾은 팔자다. 그래도 정절을 지키다 갔네 그려. 말들이 흘러나왔고 주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부고는 시댁으로 보냈고 사위의 집에서도 사람이 왔습니다. 참으로 애통한 일이옵니다. 제 명줄이 그것까지니 어쩌겠소. 형식적인 위로가 오갔고 상여가 준비되었지요. 상여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았고 주인은 애통해하며 상여 뒤를 따랐습니다. 누가 보아도 슬픔에 잠긴 아버지였지요. 다음 날 사내의 집에는 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외양간에서는 소가 낮게 숨을 내쉬고 있었죠. 전날 밤의 일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것처럼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은 새벽에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 불씨를 살렸죠. 마른 장작을 모아 아궁이에 넣고 부채질을 했습니다. 불길이 살아나자 솥을 걸었습니다. 한때는 양반과 며느리처럼 살림을 배웠던 손이라 어색하지 않은 손놀림이었지요. 사내는 마당에서 소를 끌어내 멍석을 걷어내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소가 고개를 낮게 흔들며 응하자 사내는 쟁기를 걸고 밭으로 나섰지요. 이 집은 한동안 적막했습니다. 마을과 떨어진 외진 곳이라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았기에 여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사내는 말이 적었고 딸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밭고랑이 고르게 갈렸습니다. 소는 예전처럼 힘을 냈고 씨앗이 뿌려졌고 비가 내려 싹이 텄습니다. 딸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일소는 2배가 되었고 살림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지요. 보자기에 쌓여있던 비단과 은전은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일부를 팔아 빚을 갚았고 남은 돈으로 종자와 농기구를 보탰습니다. 딸은 그 과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만 알고 있었지요.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지나가다 소를 보았습니다. 소 팔았다더니 또 있네. 그러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바쁘고 남의 사정에 오래 머물지 않았지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보리가 익었고 창고에 곡식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딸은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했고 사내는 마루에 앉아 농기구를 손질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긴 침묵이 있었으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던 밤 사내가 조용히 말했지요. 그날 소가 길을 기억했소. 딸은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다시 바느질을 했지요. 고개는 들지 않았지만 숨결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집에는 새 울음소리가 들리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마당을 채웠고 소는 고개를 들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내는 그 울음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살림은 크지 않았으나 단단했습니다. 소는 여전히 밭을 갈았고 딸은 아이를 안고 마루에 앉았지요.
사내는 멀리 들판을 바라보았지요. 세상은 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고 이 집에는 조용한 숨결과 웃음소리만이 쌓여갔지요. 전라도 서남쪽 바닷바람이 거세게 부는 고을에 부모를 일찍 잃은 사내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줄 사람도 없었고 집이라 부를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저 떠돌이애라 부르곤 했습니다. 아이는 아침이면 마을 어귀로 내려와 집집마다 문간에 서 있었지요. 그러면 집 안에서 밥 짓던 여인이 아이를 보고는 말없이 찬밥 한 그릇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그 그릇을 받들어 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아이는 마을을 떠났지요. 낮에는 장터나 논둑을 따라 걷다가 해가 기울면 산기슭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에는 비바람을 조금은 피할 수 있는 굴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나무꾼이 쓰던 움막이 무너진 자리였지요. 아이는 거기에 볏짚을 모아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바람이 바다에서 밀려왔지요. 굴 입구에서 바람이 울면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을 감으면 낮에 들었던 사람들의 말소리를 되뇌었지요.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 서당에서 흘러나온 글 읽는 소리, 농부들이 논에서 나누던 말들까지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아이는 이상하게도 들은 것을 잘 잊지 않았지요. 몇 해가 그렇게 흘러 아이는 어느새 키가 훌쩍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아이를 동정하지 않았고 대신 일을 시키기 시작했지요. 어느 집에서는 장작을 패게 했고 어느 집에서는 물을 길어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떠돌던 아이는 어느 날 큰 기와집 앞에 서게 되었지요. 마당이 넓고 외양간이 따로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마루 아래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할 것이 있으면 시켜주십시오. 주인은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잡혀 있는 것이 보였지요. 손은 뭘 줄 아느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제대로 몰아본 적은 없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요. 그날부터 아이는 그 집의 머슴이 되었고 처음 맡은 일은 외양간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여물을 적셨지요. 볏짚을 썰어 큰 나무통에 담고 소 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소는 묵직한 숨을 내쉬며 여물을 씹었고 아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낮에는 밭에서 거름을 나르거나 장작을 팼습니다. 일이 끝나면 다른 머슴들은 마당 한쪽에 모여 떠들었지만 아이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때때로 글 읽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이는 고개를 조금 기울여 그 소리를 들었지요. 무슨 뜻인지는 다 알지 못했지만 소리의 흐름을 귀에 담아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외양간은 조용해졌고 소가 아이 여물을 씹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아이는 외양간 뒤쪽 작은 화덕에 불을 지피고는 그 앞에 앉아 가만히 손을 녹였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머슴으로 들어온 지 몇 달이 되자 일손도 제법 익숙해지고 아이의 몸은 제법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여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지요. 낮에 장터를 지나며 본 활쏘기 마당, 서당에서 들려오던 글 읽는 소리,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던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외양간 머슴 하나가 조용히 일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지요. 그러나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가만히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고 그렇게 아이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머슴으로 들어온 지 몇 해가 지나자 아이의 몸은 완전히 일꾼의 몸이 되어 있었지요. 새벽마다 우물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바람이 붙었고 볏짚을 써는 손놀림도 제법
빨라졌습니다. 이제 사내는 다른 머슴들이 힘겨워하던 일도 묵묵히 해냈지요. 하지만 사내의 눈과 귀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날마다 책을 펼쳤고 마루에 앉아 글을 읽으면 또렷한 목소리가 마당으로 흘러나왔지요. 천지연왕 하고 읽기 시작하면 사내는 외양간 문지방에 기대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소리의 흐름을 하나하나 기억했고 다음 날이 되면 전날 들었던 구절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지요. 그렇게 사내는 글을 눈으로 배우지 않고 귀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당 앞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물을 나르러 가다가 서당 담장을 지나게 되면 사내는 걸음을 늦추었지요. 안에서는 아이들이 선생을 따라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생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고 아이들이 따라 읽으면 담장 밖으로 일정한 은율이 흘러나왔지요. 사내는 잠시 멈춰서서 그 소리를 들었고 오래 머물 수는 없었지만 몇 구절만 들어도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밤이 되면 외양간 뒤쪽에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불씨가 살아나면 쇠젓가락을 화덕 속에 넣었고 쇠가 벌겋게 달아오르면 그것을 꺼내 나무에 대었지요. 나무에서는 타는 냄새가 났고 사내는 그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나무를 구부리고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활이었지요. 처음에는 활 모양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부러지기도 했고 시위가 풀리기도 했지요. 그래도 사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활을 잡고 어떻게 시위를 당기는지 눈에 담아두었고 그 기억을 되살리며 밤마다 활을 깎았지요. 때때로 사내가 시위를 시험 삼아 당기면 짧은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모두 잠든 뒤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인이 잠에서 깨어 마당을 지나가다가 외양간 뒤쪽에 불빛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머슴이 혼자 앉아 나무를 깎고 있기에 주인은 잠시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머슴은 주인이 온 것도 모른 채 시위를 당겨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주인은 고웃음을 치며 말했지요. 흥! 머슴놈이 밤마다 불을 피워놓고 뭘 하나 했더니 활이냐? 그 말에 사내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활은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나 쏘는 것도 아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였고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이 지나도 사내의 습관은 바뀌지 않았지요. 다만 불빛을 조금 더 숨겨두었을 뿐이었습니다. 낮에는 예전과 다름없이 일을 했습니다. 여물을 나르고 장작을 패고 밭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다시 외양간 뒤로 가 나무를 깎고 시위를 메고 다시 풀기를 반복했지요. 활은 조금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고 사내는 그 활을 들고 가만히 시위를 당겨보았습니다. 시위가 팽팽해지자 짧은 떨림이 손끝으로 전해졌고 사내가 잠시 눈을 감자 낮에 보았던 활 속의 마당이 떠올랐지요. 바람이 불던 들판, 멀리 서 있던 관역, 사람들이 숨을 죽이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사내는 처음으로 생각했지요. 언젠가 자신도 활 속의 대회에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사내는 불씨가 꺼질 때까지 나무를 깎고 또 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외양간 뒤 작은 불빛 아래에서 머슴 하나가 조용히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지요. 가을이 깊어질 무렵 들판의 벼가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면 논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렸고 그 바람 속에서 마을에는 한 가지 소식이 돌기 시작했는데 고을의 활쏘기 대회가 열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해마다 수확이 끝날 즈음이면 장터 근처 들판에 관역을 세우고 활쏘기를 벌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큰 구경거리로 여겼지요. 힘센 농군들도 나가보고 장사꾼들도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구경을 갔습니다. 부잣집 머슴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저녁에 외양간 앞에서 볏짚을 썰다가 한 머슴이 말했지요. 내일 장터 들판에서 활쏘기 대회가 열린다더라. 다른 머슴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고을 양반들도 온다지 않느냐?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볏짚을 썰던 손이 잠시 멈추었지요. 다음 날 오후 일이 끝나자 머슴들은 하나둘 집을 나섰고 사내도 그들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장터 들판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길가에는 장사꾼들이 좌판을 버려놓았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떠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들판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큰 관역이 세워져 있었지요. 그 앞에는 활을 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사람들 뒤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활을 든 사람들은 대부분 양반집 자제들이었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했고 허리에는 장식이 달린 활집을 차고 있었지요. 그들이 차례로 앞으로 나가 활을 들었고 시위를 당기면 팽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살이 날아가 관역 근처에 꽂혔지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밤마다 외양간 뒤에서 활을 잡던 기억이 떠올랐지요. 손끝의 감각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머슴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지요. 저기 외양간 머슴도 구경 왔네. 누군가 사내를 가리키며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놈도 활쏘기 보러 오나? 그 말에 몇 사람이 피식 웃었지요. 사내는 그 말을 들었지만 얼굴을 돌리지 않았고 그저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한 사람이 관역을 크게 벗어나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요. 그 틈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활은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내의 손이 조금 움찔했지요. 잠시 뒤 활을 쏘는 차례가 비었습니다. 몇 사람이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자 사내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지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는데 그는 외양간에 이름 없는 머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허리에 화려한 활집도 없었고 손에는 밤마다 깎아 만든 어설픈 활이 들려 있었지요.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머슴놈 주제에 활을 쏘겠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놈이 관역 마치면 내가 술을 한 동이 사겠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들판 가운데로 걸어갔지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역 앞에 서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사내는 천천히 활을 들었습니다.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화살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힘줘 시위를 당기자 팽팽한 떨림이 손끝으로 전해졌지요. 밤마다 외양간 뒤에서 느끼던 바로 그 감각이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숨을 멈추더니 가만히 시위를 놓았지요. 그런데 화살은 곧장 앞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이 하늘로 솟아올랐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위로 향했습니다. 화살은 햇빛 속으로 들어가더니 점처럼 작아졌고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지요. 저거 어디로 떨어지려고 저러냐? 누군가 소리쳤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화살이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화살이 내려오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판에는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고 사내는 활을 내려놓은 채 가만히 서 있었지요. 그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터 쪽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사람이 하나 보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판으로 뛰어오는데 가만 보니 큰 기와집 하인이었지요. 그가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방금 화살을 쏘았습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대감댁 별당에 화살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 사이에서 놀란 소리가 터졌는데 장터 들판에서 부잣집 별당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하인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지붕을 스치고 앞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씨께서 화살을 들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사내에게 쏠렸습니다. 조금 전 하늘로 화살을 쏘아 올린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었지요. 잠시 뒤 사람들이 별당이 있는 큰 기와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넓은 대문을 지나 앞마당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고 앞마당 가운데에는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화살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조금 전 지붕을 스치며 떨어진 바로 그 화살이었습니다.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말에 사람들이 물러서며 사내를 가리켰지요. 여인은 사내를 바라보았고 사내는 여전히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당 가장자리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머슴이라던데.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외양간을 맡은 머슴이라더라. 그 말이 퍼지자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놀라움으로 가득했던 얼굴에 이제는 망설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여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화살 당신이 쏜 것인가요? 사내는 잠시 고개를 드는가 싶더니 여인과 눈이 마주치자 곧바로 고개를 숙였지요. 제가 쏘았습니다. 짧은 대답이었고 마당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때 집 안쪽에서 부잣집의 주인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세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지요. 그는 먼저 딸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을 바라보더니 이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내를 보았습니다. 이 화살을 내가 쏘았느냐? 주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인이 사내의 옷차림을 보니 낡은 옷을 입은 머슴으로 보였지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잡혀 있었고 활을 오래 잡은 손이 아니라 거친 일을 오래 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눈에는 방금 전 장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별당 지붕을 스치고 정확히 마당으로 떨어진 화살. 그때 옆에 서 있던 큰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주인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화살이 별당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지요. 여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 화살이 이곳으로 온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이곳까지는 누구의 화살도 쉽게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솜씨는 우연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과 저는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지요. 저 사람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마당이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머슴이 부잣집 딸과 혼인한다는 말은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몇 사람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나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저 잠시 놀란 듯 눈을 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주인이 어떤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별당 처마를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부잣집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딸이 꺼낸 말이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머슴과 혼인하겠다는 말. 주인은 한동안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활을 들고 서 있는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사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보아라.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부모를 일찍 잃었습니다. 떠돌다가 이 고을로 들어왔습니다. 글을 배운 적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머슴으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거짓은 없었습니다. 주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 가만히 입을 열었지요. 내가 한 말을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볍게 한 말이 아닙니다. 주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머슴이라는 것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느냐? 여인은 잠시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날아온 화살을 보니 밤마다 얼마나 연습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여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렇게 쏘기까지 얼마나 시간을 들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것도 배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조용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지요. 잠시 뒤 주인은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활은 어디서 배웠느냐?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럼 어찌 그렇게 멀리서 쏘았느냐? 장터에서 사람들이 쏘는 것을 보았고 밤마다 외양간 뒤에서 활을 만들어 연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몇 사람이 놀란 눈으로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주인은 그 말을 잠시 되새기는 듯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혼자 익혔다는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얼굴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지요. 그렇다면 글은 배웠느냐? 사내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서당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 외웠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사람이란 배울 마음이 있어야 무엇이든 되는 법이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주인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면 내가 막을 이유도 없겠다. 여인의 얼굴에 작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주인은 사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두어라. 사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이 집에 들어오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 사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혼인이 준비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양간 머슴이 부잣집 사위가 되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생활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인을 하고도 사내는 아침이면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우물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틈이 나면 책을 펼쳤습니다. 글을 읽는 법을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지요. 밤이 되면 가끔 마루 끝에 앉아 읽기도 했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활이 들려 있었지요. 마당을 지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종종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머슴일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구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느냐? 그 말처럼 그 사내는 처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울 기회를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스승이 없어도 배우게 되고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든다고 말했죠. 바로 그 머슴 이야기였습니다. 경상북도 상주고을 근처 우복동에는 오래전부터 이름이 알려진 선비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동고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학문이 깊고 식견이 넓어 벼슬길에도 나갔던 인물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상 일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넓은 재산을 가진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평소에는 집 주변의 논밭을 돌보며 농사를 짓고 틈이 나면 책을 읽으며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겉으로 보면 그저 한적한 시골에서 지내는 노선비처럼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고 선생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은근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세상의 흐름을 남보다 먼저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앞으로 닥칠 일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고 선생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크게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겼지요. 그것은 당시에 나라의 운명이나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괜한 말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죄를 뒤집었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동고 선생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도 그것을 쉽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머지않아 나라에 큰 변고가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임진왜란이라 불리게 되는 큰 전쟁의 기운이 이미 세상에 서서히 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마음속에 그 생각을 묻어둔 채 집안 사람들과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동고 선생의 집에는 농사일을 도와주는 머슴 한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머슴은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많지도 않았고 늘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겉모습만 보면 그저 평범한 농사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머슴에게는 묘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도 여러 사람이 해야 할 농사일을 거뜬히 해냈습니다. 모내기철이 되면 새벽부터 논에 나가 하루 종일 일을 했고 김매기와 수확까지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해냈습니다. 그런데도 농사는 늘 풍년이 들었습니다. 벼이삭은 굵고 나달은 실했으며 논마다 수확이 풍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부지런한 머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고 선생은 가끔 그 머슴에게서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느끼곤 했지요. 단순히 힘이 좋고 부지런한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묘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 되었습니다. 들판의 벼는 누렇게 익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황금빛 벼가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동고 선생은 지팡이를 짚고 논두렁을 천천히 걸으며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꾼 하나 더 쓰지 않았는데도 농사가 이렇게 잘 된 것을 보니 놀랍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동고 선생은 풍성하게 익은 벼를 바라보며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락을 누가 다 먹겠노? 겉으로 보면 풍년을 보고 던진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앞으로 닥칠 세상의 큰 변화를 암시하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머슴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들어 황금빛으로 익은 논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숙였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머슴의 행동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머슴은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짐이라고 해봐야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집신, 그리고 자잘한 물건들이 전부였죠. 그는 조용히 그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맬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고 선생은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머슴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짐을 싸느냐? 머슴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매우 담담하게 들렸지요. 동고 선생은 조금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아직 세경도 받지 않았는데.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더 묻지 말아 달라는 듯 짐을 어깨에 메고 대문으로 나섰습니다. 동고 선생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한 마을길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동고 선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머슴이 왜 갑자기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지요. 바로 들판에서 자신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나락을 누가 다 먹겠노?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동고 선생은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지요.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불안한 예감이 무심코 입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큰 난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 말 속에 담겨 있었죠. 그렇다면 머슴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풍년을 보고 한 농담으로 들을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머슴은 그 속에 담긴 뜻을 바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동고 선생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크게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청기를 드러내는 말을 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고 선생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슴이 떠난 이유와 그가 알아차린 의미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만약 머슴이 그 말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했다면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농사일을 하는 머슴이라면 그런 말을 듣고 그 속뜻을 바로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동고 선생은 점점 머슴의 정체가 궁금해졌죠. 그동안 머슴이 혼자서도 농사를 훌륭하게 지었던 일들도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머슴이 세상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동고 선생의 생각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머슴이 떠난 것은 단순히 세경 문제나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난리를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해 떠난 것이었죠. 동고 선생은 그 사실을 깨닫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자신은 이미 나이가 많았지만 자손들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았습니다. 다가올 난리를 피하려면 그 머슴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그가 정말로 세상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닥칠 큰 난리를 피할 방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동고 선생은 머슴의 고향이 강원도 어느 산골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했지만 그 방향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가을 추수가 모두 끝났습니다. 논과 밭에 곡식은 집으로 들여왔고 들판은 다시 조용해졌지요. 그러나 동고 선생의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머슴이 떠나던 날의 모습과 자신이 무심코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결국 그는 머슴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몸으로 먼 길을 가야 했기에 짐을 크게 꾸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보자기에
길을 떠날 때 필요한 옷가지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쌓았지요. 그가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서는데 집안 사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어디를 가시려 하십니까? 그렇게 먼 길을 떠나시면 몸이 상하십니다. 그러나 동고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 할 일이 있다. 그는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지요. 가족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고 선생은 머슴의 고향이 강원도 어느 산골이라는 사실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마을 이름이나 위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강원도 방향으로 길을 잡아 떠났습니다. 길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산골 마을에 대해 묻기도 하고 머슴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산길과 들길을 걸으며 많은 마을을 지나야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몸으로 먼 길을 걷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발은 점점 무거워졌고 숨도 가빠졌지요. 그러나 동고 선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슴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지요. 며칠이 지나 어느 산골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길을 찾기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산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고 사람의 발길도 많지 않은 곳이었죠. 동고 선생은 길을 따라 걷다가 어느새 방향을 잃고 말았는데 해도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도 금세 어두워지곤 했지요. 동고 선생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돌아가려고 해도 이미 지나온 길이 분명하지 않았지요.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산속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불빛이었습니다. 동고 선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는데 지붕은 띠로 엮어 얹은 집이었고 마당도 그리 넓지 않았지요. 집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동고 선생은 문 앞에 서서 가만히 주인을 불렀지요. 주인장 계십니까? 집 안에서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렸는데 잠시 뒤 어린아이 하나가 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낯선 노인을 보고 잠시 놀라는 듯했지만 곧 집 안을 향해 외쳤지요. 어머니, 밖에 손님이 왔습니다.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으로 모셔라. 아이는 동고 선생을 안으로 안내했지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관솔로 불을 밝혀 방 안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서는 두 아이가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동고 선생은 잠시 쉬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두는 바둑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어린 나이인데도 바둑의 수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는 바둑판을 보며 형세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동고 선생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런 산골에서 이런 재주를 가진 아이들을 만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소리였지요. 잠시 뒤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고 선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얼마 전 자신의 집을 떠났던 바로 그 머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사내는 동고 선생을 보자마자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곧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절을 했지요. 이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의 말투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이미 동고 선생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동고 선생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줄 알고 있었단 말인가? 그러자 머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동고 선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들판에서 한 말을 알아들었는가? 머슴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머슴은 동고 선생이 말 속에 담았던 의미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고 선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결국 천기를 누설하고 말았구나.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죠. 머슴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고 선생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앞으로 닥칠 난리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죠. 머슴은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뒤 입을 열었죠. 난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면 살아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은 매우 담담했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동고 선생은 곧바로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되겠는가? 그러자 머슴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선생님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떠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신 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동고 선생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고 머슴은 이어서 말했지요. 이곳에서 몇 곡에 넘어가면 작은 장이 하나 섭니다. 그 장에는 생강을 파는 총각이 있습니다. 그 총각을 찾아 사위로 삼으십시오. 동고 선생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머슴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강장수라니? 머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사람을 집안에 들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동고 선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생강을 파는 장사꾼을 사위로 들이는 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일을 생각해 보면 머슴의 말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고 선생은 머슴과 헤어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크지 않았지만 여러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생강을 파는 장사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한쪽에서 생강을 담은 광주리를 앞에 놓고 앉아있는 젊은 총각을 발견했습니다. 동고 선생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생강을 파는가? 총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팝니다. 동고 선생은 다시 물었습니다. 값이 얼마인가? 반냥이면 됩니다. 내가 그 생강을 모두 사겠다. 총각은 놀란 듯 동고 선생을 바라보았지요. 생강을 모두 사겠다는 사람은 흔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고 선생은 다시 말했습니다. 대신 나를 따라오겠는가? 총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강장수는 동고 선생을 따라가게 되었고 결국 그의 집안에 들어와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강을 파는 장사꾼을 사위로 맞이한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사람들은 점차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생강장수는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름에 동고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 시각에 동고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동고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 집안 사람들은 한동안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자 중심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그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생강장수를 다시 보게 되었죠. 그리고 동고 선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생강장수의 말을 따르라. 처음에는 그 유언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생강을 팔던 장사꾼에 불과한 사람에게 집안의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고 선생이 평소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유언을 가볍게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집안 사람들은 그의 유언을 따르기로 했고 집안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강장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낮에는 잠을 자거나 조용히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고, 특별히 일을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전히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주변의 상황을 매우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단호했기에 집안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긴장했지요.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큰 병고가 일어날 것이며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안의 재산을 사용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많은 양의 신발을 만들게 했지요. 집안 식구들과 종들까지 모두 신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준비했지요. 또 식량과 소금을 모아두었고 필요한 생활 물품들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준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동고 선생의 유언을 생각하며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어느 날 밤이 되었습니다. 생강장수는 집안 사람들을 조용히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 소리 없이 떠나야 합니다. 집안 사람들은 놀랐지만 그의 말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밤이 깊어 사람들의 움직임이 뜸해진 시간에 모두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부녀자들과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길은 쉽지 않았지요. 그러나 생강장수가 앞에서 길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밤길을 걸어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지요. 여러 고개를 넘고 험한 길을 지나 마침내 한 산속 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사람이 지낼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작은 집들이 마련되어 있었고 짐승을 기를 수 있는 우리도 있었지요. 식량과 소금도 충분히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많은 마을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사람들은 피난을 가기 위해 길을 떠났고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동고 선생의 집안 사람들은 이미 산속 깊은 곳으로 피난해 있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생강장수가 미리 준비해둔 식량과 물자 덕분에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지요. 전쟁은 여러 해 동안 이어졌지만 결국 끝이 났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다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을은 많이 파괴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살아남아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동고 선생의 지혜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던 머슴과 생강장수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나 신분만으로는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이후 사람들은 동고 선생의 지혜를 기리기 위해 상주 우복동에 사당을 세웠습니다. 그 사당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지혜와 통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설화로 남게 되었죠.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